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역사 속 가짜뉴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먼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로마를 불태우고 자신의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우고 그랬던 이상한 황제, 또는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수금, 심지어는 바이올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바이올린은 18세기에 들어서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수금을 연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죠. 뿐만이 아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 중에 한 명으로도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이 전설 같은 얘기처럼 이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했던 그런 황당한 사람일까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역사적 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역사 속 가짜뉴스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수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한 로마 공화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공화정이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어요. 로마 공화정은 원래 에트루리아라는 국가의 식민 폴리스로서 성장하기 시작한 이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로마는 또 갈리아의 침입을 받기도 하죠. 그런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앞서 살펴볼 이 네로 황제, 이 로마 황제정의 시대로, 로마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위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위라는 게 무슨 이유로 가금류가 이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심지어 호국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이 거위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카더라 역사 감별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카더라 역사 아주 많죠. 그럴듯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게 역사 소설인지 역사적인 사실인지 공부한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약간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 카더라 역사가 제법 많습니다. 한번 이 카더라 역사를 어떻게 감별해낼 것인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다음으로 네로는 폭군이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군하면 이 서양에서는 네로 황제가 떠오르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산군이라는 이 조선시대 왕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요. 뭐 제가 한국사 수업이 아닌데 주제넘게 연산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연산군이라는 사람은 이 조선시대에 상당히 정통성이 아주 높았던, 어떻게 보면 순도 100% 국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장자였고요. 또 여러 가지 정통성 면에서 거의 흠결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었던 조선의 군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정통성 면에서 가장 완벽했던 왕이 폭군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울 테니까 제가 주제넘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고요. 연산군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마의 구국 영웅 거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네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로마 대화재입니다. 예,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후에 사실상 로마의 대부분의 지역이 전소가 되죠. 이 전소가 된 뒤에 네로 황제가 이제 민정 시찰을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초를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이제 로마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전부 외면하는, 저 양반은 왜 나왔어? 뭐 이런 표정들이 아주 역력하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한 19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이 폭군적인 요소가 이 상당히 부각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기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많은 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온갖 어축이 나돌았죠. 뭐 예를 들어서 네로가 멋진 궁전을 짓기 위해 일부러 가난한 달동네에 불을 질렀고, 달동네라는 말은 요 근래에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산이 많죠. 구릉선 산이 많은데 이 구릉선 산에 이 도처에 이 판잣집이 있었어요. 그것을 싸잡아서 이 달동네라고 표현을 했었죠.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난한 달동네에 불을 질렀고, 이 불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수금을 타면서, 심지어는 바이올린이라는 라고 적혀 있는 책들도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바이올린은 한 17세기 정도에 이 개발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이올린을 킬 일은 없고요. 이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작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를 만들어낸 이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가입니다. 그는 연대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로가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로마가 화염에 쌓이는 모습을 보며 노래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썼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소문에 의하면, 카더라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 로마가 화염의 14인 때 거기에 영감을 받고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수금을 연주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것이 확실한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것이 이 타키투스의 주장입니다. 먼저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화재는요, 이 팔라티노 언덕 남쪽에 빈민가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목조로 만든 닫힌 건물인 판잣집이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타버렸고, 화재는 때맞춰 부른 강풍 때문에 북쪽으로 번져나갔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 시대에 닫힌 건물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보통 5층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땅을 이제 귀족들에게 빼앗기고, 이 원로원 귀족들에게 빼앗긴 뒤에 이제 도시로 이 살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몰려든 서민들이 많이 이 로마로 몰려들던 그 시기입니다. 이 사실상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목조로 닫힌 건물을 만들어서 이 방 하나하나에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동산업도 이 시기 로마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빨리 그리고 이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목조로 이 5층짜리 건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방시설이란 건 아무것도 없죠. 뭐 화장실도 없는데 뭐 화재 예방시설이 있을 리는 턱 없는 얘기죠.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싸게 빠르게 이 건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건물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림공사에 뭐 엉망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바로 이런 요소, 비위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수인성 전염병들이 아주 횡행하게 되죠. 예, 옆으로 약간 섰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목조로 만든 닫힌 건물이기 때문에 이 집이 모두 몽땅 화재로 전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화재가 확산되는 동안 대규모 약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로마 대화재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6일 동안, 무려 6일이에요. 이 6일 동안 이 로마를 잿더미로 만들어 도시의 70%를 전소시키고 인구의 절반이 화재로 집을 잃게 됩니다. 네로는 시민이 화재로 고통받는 동안 음악을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무능한 지도자였다는 것이 그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이 골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화 장면이 있어서 영화 장면이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도시가 불타는 광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네로가 비파를 연주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로가 비파를 프로들만큼 잘 탄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로는 뭐 음악이라든지 연극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네로는 올림픽 챔피언이기도 해요. 이 그리스 이 델피 신전 에서 열렸던 올림픽 게임에서 이 마차 경주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물론 원래는 실격패를 당하는 게 맞는데 이 황제였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이 올림픽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비파 연주곡을 작곡할 정도의 재능을 가진 훌륭한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고 소문을 냈고요. 그가 화재로 폐허가 된 땅에 황금금전과 이 유원지를 지은 후에 더욱 그 소문이 증폭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네로는 로마에서 약 56km 떨어진 안티움에 있는 별장에 있었습니다. 안티움에서 이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이 네로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황궁을 이재민들에게 대피소로 개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 황명이 떨어지는데요. 이 황궁을 이재민들에게 대피소로 개방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끼시나요? 사실상 네로라는 사람이 이 황궁을 이 이재민들에게 대피소로 개방하라는 말 속에는 사실상 이 화재로 인해 이 전소된 이 이재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사실상 비파를 연주한다거나 수금을 그것을 보면서 감흥에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는 이 첫 번째 조치에서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즉시 로마로 돌아와 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면 네로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화재 이후 벌인 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화재까지의 이 모든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이라든지 이 민정 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대화재 이후 이제 도시 정비 사업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요. 황제가 직접 지시했던 아니든 초대형 화재는 이 황제의 평판을 깎아먹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요.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군왕의 부덕함의 소치가 되겠죠.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은 이 군주의 부덕함, 뭔가 하늘을 노엽게 했다는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이 하늘의 응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황제가 직접 지시했던 아니던 이 초대형 화재는 그의 평판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로마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기독교도들에게 잘못을 돌리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이 로마의 이 원래 신을 능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그 시선을 사실상 기독교도들 때문이라고 돌리게 된 것이죠.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짐승에게 던져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황금 궁전이 거의 완공될 무렵 국가 재정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방에 기여금을 강요하고 이 데나리우스 은하의 은 함량을 3.8g에서 3.3g으로 낮추고 운의 순도도 낮추는 식으로 화폐 계약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거질 정치와 경제가 상당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이 이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네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상 네로가 폭군이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이 아닌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이 폭군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정적을 이제 음모 사건을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서 죽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남자를 여자로 변장시켜서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이제 네로를 폭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과연 그랬을지 그분에 대해서는 뭐 연산군만큼이나 뭐 연산군은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여하튼 이 많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모자들이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을 구해야 한다는 인사들이 이 역모를 꾸몄지만 발각되어 피말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네로는 사실상 폭군이다. 로마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로 황제를 죽여야지 된다. 라는 인사들이 이 역모를 꾸몄지만 발각되어 이 피바람이 일어났고요. 이 세네카는 사실상 이 네로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승마저도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국 네로의 명령이 떨어져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이 둘째 부인을 죽인 후에 이 스포루스라는 소년을 여성으로 변장시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죠. 네로의 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마지막 해인 서기 68년 각지에서 봉기가 터졌고 일부 지사와 장군들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이 공포에 사로잡힌 네로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사료에 남아있는 이 죽기 직전의 네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폭군 네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했을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 네로에 대한 당시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업해 드리는 것이죠.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궁전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티베르 강에 투신하려다가 실패하고 어느 저택으로 몸을 피신했다고 해요. 예,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는 말, 이 상당히 결단력이 없는 무능한 황제로 마지막까지 그려지고 있죠. 이때 원로원에서 네로를 광장에서 때려 죽이는 방식으로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을 이 네로 황제는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로원에서는 사태를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네로를 살려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네로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네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으로 착각한 네로는 서둘러 죽음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네로는 이 자결할 용기가 없어서 비서에게 죽음을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아주 비겁한, 어떻게 보면 죽을 용기도 없는 이 무능한 황제로 마지막까지 그려지게 됩니다. 이 네로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도 이거죠. 내 안에 예술가가 죽는구나. 예, 말은 멋있긴 한데 글쎄요,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네로에 대한 이 이후 사람들의 기억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로원 의원들과 귀족, 상층 시민들은 네로의 죽음을 반겼습니다. 예, 사실 이 네로 황제는요, 이 원로원 귀족과 상층 시민들이 이 서민과 노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분개감을 많이 느꼈던 황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된 다음에 원로원과 이 상층 시민들의 이 권리를 많이 빼앗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 계층들에게 이 네로는 사실상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서민층과 노예, 극장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토목공사, 그리고 배급이라든지 이런 정책,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이 정책을 펼침으로써 사실상 서민의 지지를 통해서 이 원로원과 상층 시민들을 견제하려고 부단히 또 애를 썼던 것이 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극장가 사람들도 슬픔에 잠기게 되죠. 이 네로 황제 자신이 이 연극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어요. 당시에 연극이라는 것은 하층들, 이 노예들이 하는 것으로, 이 연기자들은 대부분 이 사회 하층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는 끼가 이 예술적 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대에 나가서 이 수금을 타기도 하고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황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연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네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심지어 네로 시대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네로의 귀환, 네로의 귀환 그러니까 좀 네로의 환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로의 환생 전설을 낳기도 하죠. 네로 환생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로는 죽지 않았으며 동방의 한 동굴에서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대군을 이끌고 돌아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후 100년 가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의 사후 100년 가까이 지속되게 되죠. 네로가 사망 이후 한동안 로마의 평민들이 그의 무덤에 꽃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로원을 통제하고 평민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했던 황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는요, 로마가 이 오현제 5,000명한 황제 중에 한 명이고요. 로마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을 때의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가 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에 앞서서 네로의 소년 시절 모습입니다.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예, 네로 동상이고요. 네로는 자신의 양부와 같은 헬스 동안 통치했고요. 그 중에서도 5년 동안 로마를 발전시키는 일에서 매우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트라이아누스는 다른 어느 황제도 네로의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종종 말했는데 그것은 옳은 판단이다 라고 이 빅토르는 이 황제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로는 왜 그런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제정 초기 불안정한 황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평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원로원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 어머니였던 아그나파스가 한 17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7세 소년인 네로 황제에게 황제관을 씌워주는 모습입니다. 예, 이 엄마와 이 황제, 거의 동격으로 그려지고 있는 금화의 모습입니다.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폭군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후 역사에서는 평가받게 됩니다. 303년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사실상 네로에 대한 평가와 유사합니다. 박해를 직접 경험한 이 락탄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범죄를 발명한 자요, 사학의 전문 기술자였다. 모든 걸 파멸시켰을 때
그는 신에게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탐욕과 비겁함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자기 제국을 네 부분으로 분할했고 군대를 몇 배로 늘렸다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모든 정책을 비판했고 기독교를 박해해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고 비아냥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편집 과정에서 뺐네요. 사실상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경우 이 제국이 분열되어가는 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통치, 사분할 통치를 하였다라고 평가하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 속에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위의 사례들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 사료들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사료의 기록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요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의견이 다른 경우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가혹하고 편향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이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이 평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조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볼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보다는 이런 입장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평가가 양분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서 글을 읽으셔야지 됩니다. 이 구국영웅 거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콜로세움 경기장인데요. 이 거위털이 날리고 있죠. 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거위하고 이 구국영웅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이 시기로 돌아가 보면 거위가 구국영웅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에서 사실상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 에투르리아의 사실상 식민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투르리아를 이제 쫓아내고 독립을 이루게 되고 서서히 이 라티움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세력을 넓혀가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이 갈리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이 갈리아인들이 성체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거위들이 울고 있네요. 그러면 병사들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쿨쿨 자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갈리아의 공격에 지쳐 쓰러져 있었죠.
이 갈리아족이 군이 이 성을 넘으려고 하자 거위들이 이제 난리법석을 펴서 군인들을 깨워서 결국 이 갈리아족을 물리쳤다는 것이고요. 사실입니다. 예, 이 고대 로마를 지킨 거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로마 하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 제국만 기억합니다. 건국 초기에 로마는요, 잦은 외침에 생존을 위한 투쟁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은 뭐 대부분 건국 초기에는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요. 그 토대 위에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고구려라는 나라도 이 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고구려도 결코 초반부에는 강한 국가가 아니었죠. 이 중국으로부터 계속된 침입에 사실상 물론 중국은 아니죠. 연나라 같은 이 외세의 침략에 이 도성까지 빼앗기고요. 이 왕능이 독을 당하고 이 사실상 볼모로 끌려가고 왕족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또 뭐 그런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서 백제로부터 이제 또 공격을 당해서 평양성까지 빼앗길 위기에도 봉착하게 되죠. 그러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라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초기에 여러 우여곡절, 위기를 극복한 상태에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 부분, 이 건국 초기 로마의 이 위기 극복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피톨리노 기러기 이야기는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들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갈리아 부족민에게 새로운 땅을 나눠주고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당시 로마 공화국은요,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인근 국가를 정복하거나 조약을 맺어 영역을 넓히는 확장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하나하나 통일해 가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는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노예가 될래 아니면 죽을래. 제가 좀 표현이 가격했나요? 다시 말하면 죽을래, 노예가 될래.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죠.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이 될래. 여러분들은 뭐 죽을래, 노예가 될래. 그러면 죽기도 싫고 노예도 되기 싫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죠. 노예가 되느니.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던 거예요.
바로 이 로마 시민이 될래. 우리와 같은 로마 시민이 돼서 이 로마인이 돼서 함께 살래. 이렇게 되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죠. 단순히 죽을 때까지 싸울래. 이 노예가 되느니 이것보다는 로마 시민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성문을 열어버릴까? 뭐 이런 고민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 약속을 지키죠. 성문을 자진해서 열고 투항하는 이 부족에 대해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사실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입니다. 뭐 사실상 뭐 이탈리아 반도 전체도 아니고요. 일부 이 라티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영토는 작았지만 많은 이웃 국가들과 도시국가들과 이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이 너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로마는 이웃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갈리아족을 맞이하게 되죠. 예, 이 로마인들은 이제 앞으로 이 싸우게 될 사람들이 갈리안이라는 점도 모른 채 이제 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주죠. 국경을 넓히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현실적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이 이 갈리아족의 로마 침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카피톨리노 거위의 전설인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리아족이 이제 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거위들이 난리법석을 펴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깨어나서 적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군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군견들 역시 이 사실상 군인들과 거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말하면 갈리아가 성벽을 넘으려는 요 시점에 이 로마군과 마찬가지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자고 있었죠. 그것을 거위들이 깨우게 되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북쪽에서 갈리아인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로마인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요. 뭐 과연 이랬을지, 갈리아 전사들이 뭐 알몸으로 싸웠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만인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갈리아 전사들은 알몸으로 싸웠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 갈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갈리아는요, 사실상 알프스 이 서북 쪽에 위치한 지역에 사는 사람, 그리고 지역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야만인, 외적,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통연사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땅을 지칭하는 건 맞는데 이 알프스 서북쪽이라는 이 지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만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야만인 얘기가 나와서 한국사로 약간 좀 옆으로 세보면요. 이 온조 박혁거제 이 기사를 보면 이 사실상 백제를 건국한 왕, 이 신라를 건국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왕 시기에 이 말갈족들이 이 쳐들어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위에 고구려가 있는데 말갈족들이 뭐 만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서울 지역에 그리고 경주 지역 일원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의심스럽죠. 아니 그게 맞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말갈족들이 고구려를 그냥 휙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사실상 거기서 말하는 말갈은 뭐 요 근래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냥 이 온조 체제나 박혁거제 체제, 백제 초기 백제와 초기 신라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갈족이 아니고요. 단지 반백제인, 백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신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예, 한번 연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거대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이 갈리아 전사들의 드높은 전투 함성은 로마군의 사기를 떨어뜨렸죠.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성문을 닫는 것도 잊어버린 채 활짝 열어둔 채 도주 행각을 벌였던 것이죠. 예, 싸울 사기마저 떨어져 버려서 성문을 열어둔 채 이 도주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갈리아의 침공은 거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매복을 한 상태의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갈리아인은 3일 후에야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예, 정상적인 군대라면 아니 성문을 열어놓고 수비를 한다고? 아유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저기에 혹시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이용해서 매복을 한 군사가 숨어 있고 우리가 성문을 지나칠 때 이 화살과 뭐 이런 걸로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하겠네. 야,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좀 보자. 본 다음에 들어가자고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갈리아는 3일 후에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 3일의 말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나머지 병사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예, 이 농성전이라는 말과 공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하는 거죠.
농성전은 성에 의지해서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입장이냐는 아군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이 로마 병사들은 농성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겁쟁이라고 판단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성문을 열어놓은 채 도주행각을 벌이는 군대가 정상적인 군대로 보일 리가 없겠죠. 로마로 들어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공선전을 통해 카피톨리노를 점령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죠. 이 마지막 적의 거점인 카피톨리노를 점령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성전이 장기화되게 되죠. 아무리 공성전을 펼쳐도 농성을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실상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된 것이죠. 예, 공화정을 지킨 거위입니다. 이건 카피탈리고 이 사실상 원로원과 로마의 중요한 시설이 있는 광장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군이 지쳐 잠들고요. 이 개들도 깊은 잠에 취해 있던 밤 갈리아인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선장갑을 끼고 언덕을 기어오르게 됩니다. 예, 이것이 유물로 남아있다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기록만 있고 이런 장갑이 어떤 소재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침략자들이 언덕을 오르는 소리를 듣고 거위가 난리법석을 피우게 됩니다. 이 마르쿠스 만리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되죠. 예, 계속되는 농성전 속에서 이 병사들과 심지어 군경까지도 모두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자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위가 난리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총사령관이었던 마르쿠스 만리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칼을 집어들고 부하들을 부르며 성의 난간으로 달려가 이 갈리아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후에도 포위 공격은 이 갈리아인들에 의한 포위 공격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갈리아인은 계속된 전투에 지쳐 로마와 강화 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되죠. 로마인들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이 평화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는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위대한 제국이 된 것이죠. 이제 영웅 거위로 숭배되게 됩니다. 어떤 축제가 열리던 이 로마와 관련된 축제에서 이 거위는 이 모든 이 거리 행진에서 선두에 서는 이 입장이 됩니다. 준호 신전과 로마 공화정이 지킨 신성한 거위는 사실상 영물이 되죠. 매 축제마다 로마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축제 행렬의 맨 앞에 자리하는 영예를 거위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카피톨리노 언덕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로마의 대부분의 지역은 갈리아가 다 차지하고요. 이 언덕백이
요 자리만 사실상 로마가 간신히 지키고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자그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요, 로마의 부유층의 거주 공간이자 사원과 원로원 회의실과 같은 공공 건물이 있는 곳이었죠. 이곳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리아의 포위 공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후 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빈곤한 시민들이 채무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나 농토를 헐값에 팔고 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보던 모습이죠. 이 전근대 사회에서 사실상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되면 이 사실상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농토를 헐값에 팔고 이 산적이 되거나 혹은 도시로 흘러가서 노점상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리아족이 침입한 이후에 세금을 인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금 인상의 결과가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거비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이 마르쿠스 마니우스는 원로원의 행동을 비난하게 되죠.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을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끝내고요. 오늘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5주차니까 과제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역사의 다음은요, 이 가짜 역사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가짜 뉴스 중에 하나죠.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 이 브리오슈라는 거는 이 상층들이 먹는 이 고급 이 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 성남 민심을 자극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역사에 속지 않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2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이 로마사를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 하면 사실상 거대 제국 로마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에트루리아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한 것이 이 로마 폴리스의 기원입니다. 또요,
이 갈리아족 쪽에 침입을 받기도 하죠. 이 모든 대제국을 건설한 국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초기에 큰 시련을 여러 겪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노하우를 발견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 전략을 실패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구국 영웅 이 거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